모두 안녕하세요. 이제 막 부록의 나이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후회의 그림자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오래된 낙인처럼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조심스럽게 판단해 주시길,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언도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아주 어릴 적 엄마라는 사람은 저희 곁을 떠나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렸고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기에 저는 엄마 얼굴조차 모릅니다. 제게 부모란 오직 아빠 한 사람이 전부였죠. 아빠의 크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에 엄마의 빈자리가 그리 허전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빠는 퇴근하실 때면 늘 먼지범벅이 되어 돌아오셨고 손은 늘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아빠의 그 손은 여전히 검고 거칠었죠. 아빠 손 좀 아끼라니까. 또 장갑 안 끼고 일했지. 아이, 장갑 끼면 답답해서 그래. 이미 다 망가지고 지저분한 소린데 뭐 어떠냐? 그렇게 고생한 손을 보고 어떤 여자가 좋다고 하겠어. 아빠 예전에 새장가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아이, 그건 그냥 한 말이지. 내가 무슨 장가를 가냐. 우리 은혜 하나면 됐지. 더는 필요 없어. 근데 나 시집 가면 어떡할 건데? 시집? 우리 은혜 남자친구랑 결혼할 생각이야. 글쎄, 뭐 하자고 하긴 하는데 나도 고민 중이야.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자 아빠의 얼굴엔 서운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이 김군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잖아. 직장도 대기업 다니고. 나도 성실하거든. 화장품 가게도 오픈했고. 그럼 우리 딸은 20살 때부터 악착같이 일했잖냐. 백화점 판매원이랑 중고차 영업, 또 핸드폰 가게까지 휴일도 없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혼자 가게 열었잖아. 이 아빠가 보태준 것도 없는데 그거 하나는 참 대단하다. 아빠한테 배워서 가능했던 거야. 나 어릴 때부터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제 말에 아빠는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나이도 되었으니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라는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남자친구와는 3년을 연애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빠를 만나는 자리만 되면 그이는 늘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자리가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따로 뭐라 묻진 않았어요. 그러다 정식으로 아빠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간 날, 그이는 여느 때보다 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아빠가 물으시는 말에 그저 짧게 형식처럼 대답만 했습니다. 김군, 우리 은혜랑 결혼하고 싶은 거 맞나? 네, 아버님. 잘 살 자신 있나? 네. 그래, 나한테 할 말은 없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대화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웃음기도 없이 어색하게 흘러가는 분위기에 제가 나섰죠. 오빠, 우리 아빠 앞이라서 긴장한 거야? 좀 웃어줘. 그러고 싶은데 아직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버님의 유일한 가족이 자기니까 내가 그 소중한 사람을 데려가는 거잖아. 아버님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맞죠? 아빠는 잠시 멈칫하셨다가 허허 웃으셨습니다. 허허, 김군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보네. 맞아. 자네가 내 딸을 데려가려니 원수 같기도 하지. 하하하하. 말은 농담이었지만 그 안엔 분명 뭉클한 진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끝내 표정을 풀지 못한 채 꽤 긴 시간 동안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허락받고 저희는 차근차근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성실하게 살아온 걸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런 저를 흔쾌히 며느리로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시며 끝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딸 잘 살아라. 아빠 왜 울어? 오늘같이 좋은 날에.
아빠가 울면 나까지 울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예쁜 신부눈에 눈물 나면 안 되지. 아빠는 다 울었다. 이제 괜찮아. 은혜야, 잘 살아야 해. 이 아빠가 누구 때문에 지금껏 애쓰며 살아왔는지 알지? 바로 너야. 나의 전부, 나의 이유, 나의 세상. 은혜 바로 너였어. 그러니까 아빠가 노여워하지 않게 꼭 행복해라. 응, 알겠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 혼자서 날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우리 딸 사랑한다. 저도요, 아빠. 그렇게 아빠의 손에서 남편의 손으로 제 손을 넘겨드리고 저는 신부로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저희 결혼식은 사랑과 눈물 속에서 조용히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름쯤 지났을 무렵 아빠는 아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자신의 근황을 전해오셨어요. 은혜야, 아빠 공장에서 은퇴했다. 63. 이제 내 나이가 제일 많더라. 젊은 사람들 뽑는다면서 은퇴를 좀 일찍 하라고 하더구나. 뭐라고? 아직 2년은 더 하실 수 있다 했잖아. 아빠가 얼마나 사명감 가지고 일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내보내는 게 어딨어. 이제 늙기도 했고 예전처럼 손이 안 따라주니까 그렇지. 그게 다 세월이고 술린 거다. 아무튼 아빠는 이제 백수 됐다. 백수 아빠 축하해줘야지. 아우, 차라리 잘 됐어. 이젠 편히 쉬세요. 아빠, 내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다른 일 생각 말고 그냥 여유롭게 지내. 우리 딸 다 컸구나. 하지만 말이지, 이 아빠 아직 팔팔하단다. 다른 일도 한번 알아봐야지. 또 무슨 일을요? 아빠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한 일은 절대 안 돼요. 걱정하지 말아라. 좋은 소식 들려줄 테니 그때까진 그냥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아빠는 은퇴 후 몇 주 동안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며 오랜만에 인생을 만끽하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기에 그게 쭉 이어지길 바랬죠. 다시 직업을 구하려는 마음을 접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요, 저에겐 아주 특별하고도 웃긴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도 아빠를 그리워해서였겠죠? 가끔 저도 모르게 신혼집에서 아빠를 부르곤 했답니다. 어릴 때마다 아침마다 아빠를 깨우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빠! 여보? 나 불렀어? 남편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대답했고, 저는 순간 당황해서 얼버무렸죠. 응, 오빠. 아침 먹자. 그래.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해보자고. 그이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퇴근 시간에 맞춰 나오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기본이 한두 시간 야근이었고 가끔은 회식으로 간단히 술 한잔하고 오는 날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늘 밤 9시를 훌쩍 넘긴 뒤에야 들려왔죠. 저는 조그만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장사를 열심히 했어요. 손님이 많은 날도 있었고 하루 종일 매출 0원인 날도 있었죠. 그런 날이면 혼잣말로 푸념을 늘어놓다가도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잖아 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어느 날 햇살이 참 곱게 내려앉은 오후였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가게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켜며 인도 주변과 도로를 둘러보는데 그 순간 문득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신호 대기 중인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서 있는 걸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달려가 그 사람 앞에 멈춰섰어요. 아빠 맞지? 헬멧 쓰고 마스크로 가렸어도 내 눈을 못 속여. 아빠 나야, 은혜야.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마스크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 귀신이네. 아빠인 거 어떻게 알았어? 너희 가게 근처 지나갈 땐 좀 긴장하긴 했는데 이렇게 딱 걸릴 줄은 몰랐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배달 일 시작한 거야? 아이고, 가만히 집에만 있으려니 심심해서. 몸도 좀 움직일 겸 용돈벌이 하려고 시작했지. 누구 마음대로 오토바이를 타. 내가 뭘 했어? 위험한 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당장 내려. 아빠는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내려 제 앞에 섰습니다.
은혜야, 아빠 지금 배달 가는 중이야. 오래 얘기 못해. 빨리 말해봐. 아빠, 배달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뉴스 안 봐? 위험하고 사고도 많잖아. 나도 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아. 빠르게 달릴 줄도 모르고 하루에 몇 개밖에 안 해. 그냥 바람도 좀 쐬고 뭐랄까 취미 삼아 하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안 돼. 오토바이 타는 순간부터 그건 위험한 거야. 그냥 취미로 할 일이 아니라고. 제발 당장 그만둬. 아빠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다시 헬멧을 썼습니다. 은혜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 이거 제 시간에 못 가면 컴플레인 들어와. 손님한테 피해가면 안 되잖니. 이따 보자. 아빠, 가지 마. 제발 그만둬. 하지만 아빠는 이미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짧게 손을 흔든 아빠는 제 목소리를 등 뒤로 두고 그대로 출발해버렸죠. 그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아무 말 없이 배달 일을 시작하셨고 저는 그 일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아빠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빠 집을 찾았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화가 넘쳐 흘러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빠를 향해 잔소리를 퍼부었죠. 아빠!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딸내미 오셨네. 당장 오토바이 키 내놔요. 은혜야, 아빠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맨날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히더라. 요즘엔 나처럼 은퇴한 사람들이 이런 일 많이 한단다. 그래도 안 돼. 위험하다고 했잖아. 조심조심 타면 괜찮아. 제발 한 번만 저 줘라. 아빠 이거 그만두고 나서 정말 우울했어. 이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일해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근데 하필이면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배달 일이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 해보고 싶었지. 근데 일자리 자체가 없어. 얼마 전엔 경비일도 지원했는데 이 경쟁률이 30대 1이더라. 우리 나이 되면 받아주는 곳이 정말 드물어. 근데 이 배달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쉬고 싶을 땐 그냥 쉬면 돼. 시간도 내 마음대로 조절되고. 아빠한텐 딱 좋은 일이야. 은혜야, 아빠 좀 이해해주라. 아빠는 한참 동안 저를 설득하고 달랬습니다. 저는 절대 안 돼요를 10번도 넘게 반복했지만 아빠는 굳은 의지를 조금도 꺾지 않으셨어요. 결국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고집 정말 보통 아니네. 하하, 너도 고집 장난 아닌데. 도대체 누굴 닮았을까? 아빠 닮았지. 아빠 고집은 황소 고집이야. 내가 아무리 말려도 끝까지 탈 거잖아? 응, 아빠 알잖냐? 한 번 마음먹은 건 절대 포기 못하는 거. 아우, 진짜 못 말려. 알았어, 그렇게 타고 싶으면 타. 대신 몇 가지 조건 있어. 뭔데? 뭐든 다 들어줄게. 비 오는 날엔 절대 타면 안 돼. 신호 무조건 지키고 절대 과속하지 말고 항상 서행해. 약속해. 그래. 뭐 그거야 아빠가 다 지킬 수 있지. 걱정 마라. 조심조심 다닐게. 은혜야 고맙다. 그렇게 결국 저는 아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걸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직도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지만 아빠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마저도 차마 막을 수 없었어요. 아빠가 걱정돼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혹시 운전 중인가 싶어서 조마조마했고 전화를 받을 땐 꼭 물었죠. 아빠, 지금 오토바이 타고 있어? 그럼 끊어요, 빨리. 운전 중이라고 하면 바로 끊었고 쉴 때 받으셨을 땐 또 반복했어요. 제발 조심해. 신호 잘 지키고 무리하지 말고. 비 오는 날엔 절대 타지 마. 그렇게 몇 달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 나중엔 아빠가 먼저 웃으며 그러셨어요. 그래, 알아. 네 잔소리 덕분에 내가 오토바이 탈 때마다 허리 펴고 조심한다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저는 하시는 일이니만큼 기왕이면 즐겁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빠, 하시기로 했으면 적당히 즐기면서 하세요. 몸 생각하시고, 알겠지? 아빠는 그 말에 알겠다 라며 웃으셨고 그렇게 배달 일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몸이 아직은 거뜬하고 가만히 집에 있으면 오히려 더 병날 것 같다고 말이죠. 사람은 말이야, 은혜야. 무언가 하고 있어야 사는 기분이 드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일자리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도 봤잖아. 그동안 저희 결혼 생활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고 서로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출근 시간이 여유롭고 장사도 딱히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서 살림을 도맡았고요. 남편 아침을 챙겨주고 출근시키고 저녁엔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한상 가득 차려놓곤 했어요. 남편도 늘 고맙다며 밥 잘 먹고 퇴근길에 과일이나 디저트 하나쯤 사오는 정도로 표현하는 사람이라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 말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정말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반찬 다양하지? 얼른 와서 밥 먹자. 와, 대박인데? 맛있는 거 잔뜩 했네.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도 수고했지. 요즘 회사 일은 좀 어때? 뭐, 그냥 똑같지 뭐. 근데 있잖아. 장인어른 배달 일은 언제까지 하시려나? 왜? 당신도 걱정돼서? 아니, 걱정은 무슨. 며칠 전 회사 사람들이랑 맥주 한잔하고 있었는데 헬멧 쓴 아저씨가 갑자기 말을 걸더라고. 봤더니 장인어른이야. 여보, 그거 진짜 민망하더라. 내 장인이 딸배라니.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그 말 듣자마자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턱 막혔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쪽팔려? 딸배? 왜 그래? 그냥 한 말이잖아. 아니, 사실 아니냐고. 요즘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대기업 다니는 내가 딸배 장인 두고 있다고 소문 다 퍼졌다고. 아니,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딸배가 뭐야? 배달 기사님이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이, 됐어.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솔직히 무식한 사람들 아니면 누가 그런 일 하냐? 아, 맞다. 장인어른 중졸이었지? 공장에서 평생 기계 돌리는 공돌이었고. 그러다 이제 오토바이 타는 딸배가 된 거잖아. 아유, 진짜 장인어른이 쪽팔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아빠 무시한 거야?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지. 요즘 세상에 공부 좀 한 사람들은 그런 일 안 해. 딱 봐도 못 배운 사람들 하는 일이잖아. 저는 참지 못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나갔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 했어? 우리 아빠가 무식하다고? 창피하다고? 오늘 진짜 너 선 넘었어! 그 순간 제 손이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고 등짝을 쥐어 박았습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면서 저를 세게 밀쳤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남편을 때리는 거야? 너 진짜 무식한 장인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봐? 하는 짓이 똑같이 무식하네. 숨이 막혔습니다. 말도 안 나왔고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싸움은 그렇게 끝났고 며칠 동안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집안은 얼음장 같았고 마주치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남편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 내가 심했다. 말이 지나쳤어. 화날만 했어. 그렇게 겉으론 풀었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그날의 말들, 눈빛, 태도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분명히 사과는 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날의 상처가 조용히 깊게 남아 있었죠. 남편은 아빠를 뵐 때마다 늘 똑같았습니다. 묻는 말에만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딱히 살가운 말 한마디 없이 대충 인사만 건네고 말았어요. 처음엔 성격이 무뚝뚝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빠를 무시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을 붙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빠 앞에서 너무 싸늘하게 구는 거 아니야? 아무리 불편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켜야지. 사위면 사위답게 행동 좀 해봐. 그 말에 남편이 곧장 인상을 찌푸리며 받아쳤습니다. 왜 또 시비야? 난 장인어른이랑 대화하면 솔직히 불편해. 말이 잘 안 통해. 뭐라고? 지금 우리 아빠랑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
수준 차이가 나잖아. 대화가 끊겨. 할 말도 없고 어색해.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혜야,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 너랑 나도 수준 차이 나는 거 모르냐? 넌 고졸이고 난 명문대 나왔어. 그냥 현실이야. 그럼 너랑도 대화하다 보면 답답할 때 있는데 장인어른이야 뭐 말 다 했지. 난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 순간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소리를 내며 남편의 뺨을 올려쳤죠. 말 다 했어? 지금 우리 아빠 무시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도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니 제 뺨을 그대로 되갚아쳤습니다. 아! 지금 뭐야? 날 때린 거야? 네가 먼저 때렸잖아, 이 여편네야! 이런 인간이었어?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평생 최대의 실수야. 웃기고 있네. 나야말로 후회 중이야. 무식한 너랑 결혼한 거 내 인생의 흑역사야. 너도 그렇고 너네 아버지도 쪽팔리다고. 이 나쁜 인간. 그래, 오늘 끝까지 가보자. 붙어보자고. 말싸움은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졌고 거실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남편은 제 팔을 잡아 떨치며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저의 옷은 여기저기 찢어졌고 남편 머리카락은 한 줌씩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달 가까이 서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밥을 해도 말없이 먹었고 눈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사과 없인 절대 받아줄 생각이 없었고 남편 역시 제가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화해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죠. 싸늘한 기싸움이 하루하루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에 손님이 없어 잠시 밖에 나가 바람을 쐬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어깨에 닿는 게 기분 좋아서 기지개를 크게 켰습니다. 그때 도로 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등판, 헬멧 너머로도 느껴지는 그 모습, 아빠였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아빠, 여기 나야! 잠깐 세웠다가 가요! 아빠는 절 보고 손을 들어 인사하셨고 신호가 바뀌자 천천히 오토바이를 몰고 직진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 하나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쾅! 끔찍한 소리가 골목을 울렸고 아빠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그대로 튕겨나갔습니다. 아빠는 몸이 공중으로 들리더니 도로 위에 세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빠! 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치며 도로로 달려갔습니다. 차들이 급히 멈춰섰고 사람들은 놀라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헬멧을 벗겼습니다. 머리를 제 무릎 위에 올리고 울부짖었어요. 아빠 정신 차려. 눈 좀 떠봐.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그제야 한 사람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아빠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심장 제세동기를 준비하고 아빠의 가슴에 강한 전류를 쏘아 올렸습니다. 퍽퍽. 심장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은 의사가 반복해서 소리쳤습니다. 심장 반응 없습니다. 한 번 더 충격 주세요. 제세동기 재장전!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빠의 심장은 끝내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분이시죠? 죄송합니다만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아빠 나 버리고 가지 마요. 눈 좀 떠봐요. 제발. 제발요. 하지만 아빠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아빠의 몸을 끌어안고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세상이 조용해졌고 그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낮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신호를 무시한 채 불법 유턴을 하다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피해자께서 현장에서 심정지로 사망하셨기 때문에 구속 수사는 물론 중형이 예상됩니다.
경찰의 말이 들리는데도 머릿속은 멍했고 손발은 떨렸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서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장이 차려졌고 장례 지도자들이 하나하나 절차를 챙겨줬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실감도 나지 않았고 아빠가 잠시 어디 나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상복으로 갈아입고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 앉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액자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빠의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혀왔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렇게 멍하니 앉아 울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이는 영정사진을 보더니 다 들리도록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결국 딸배질하다 가버렸네. 그 말이 제 귀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쏘아봤죠.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했냐고. 남편은 움찔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표정을 바꾸며 얼버무렸습니다. 어? 아니야. 그냥 여보 밥은 먹었어? 너무 울지 말고 밥은 좀 먹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의 말투엔 슬픔도 없었고 얼굴엔 조문객답지 않은 냉정한 기색만 가득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닦던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정한 인간이었나 다시금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아빠를 편히 보내드리는데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괜한 싸움으로 장례식장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일하셨던 공장 사람들, 함께 일했던 기사님들,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모를 배달원들까지 아빠를 위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한 기사님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 배달원들에게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힘이 되는 조언을 많이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저희 모두 아버님을 존경했습니다. 또 다른 배달원은 울먹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대해주셨는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저희 라이더들끼리 단체방에서 계속 이야기 중입니다. 다들 슬퍼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의 말 한 줄이 못 박히는 순간이 있었지만 이 따뜻한 말들이 다시금 아빠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는 결코 딸배 같은 말로 함부로 불릴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겐 선배였고 동료였고 어른이자 친구였고 누군가의 삶을 움직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 하나하나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아빠를 기억해주고 함께해준 분들께 최대한 정성껏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 함께 배달 일을 하던 기사님들, 얼굴은 처음이지만 아빠를 위해 찾아온 이들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떡이며 국이며 직접 챙겨서 내어드리고 컵이 비면 채워드리고 잔이 모자라면 더 내어드리며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하던 장례식장 한쪽에서 남편이 무심하게 툭 내뱉은 말이 사람들 귀에 그대로 들렸습니다. 공돌이에 딸배들까지 무식한 것들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네. 이렇게까지 수준 낮은 조문객들만 몰려드는 건 처음 본다.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초라해 보이냐? 에휴. 그 말은 마치 대놓고 들으라는 듯한 톤이었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분들이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다들 어리둥절한 눈빛이었지만 이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난 후 공기 속에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이봐요. 말이라는 건 골라서 해야지. 직업이 뭐든 여길 찾아온 사람들은 고인을 위해 온 사람들이에요. 배달한다고 공장 일한다고 그런 말을 들을 이유 없거든요. 지금 무례한 줄 모르세요? 당신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이런 자리에 와서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남편에게 향했고 모두 입술을 굳게 다물거나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아, 왜들 그래요? 그냥 제 생각 말한 것뿐입니다. 아, 요즘 사람들 너무 예민하네. 그리고 꼭 못 배운 사람들이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들 말하죠. 아무튼 딸배들이랑 공돌이 여러분 많이들 드세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왔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쪽으로 걸어가려는 기세였습니다. 말리는 손이 없었다면 금방이라도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을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 하셨어요. 여긴 고인을 보내는 자리입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와야죠. 그만합시다. 고인이 눈 감지 못합니다. 그 말에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던 사람들도 차츰 진정했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장례식장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됐네요. 분위기 불편하니까 나가 있겠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손을 덜덜 떨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소리를 지르면 아빠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는 함께할 수 없겠구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죠. 남편 때문에 분노와 모멸감이 끌어올랐지만 그 순간에도 아빠의 동료들은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공장 동료들도 배달 동료들도 진심 어린 눈물로 아빠를 떠나보내줬고 그 따뜻한 손길들 덕분에 저는 아빠를 후회 없이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저는 곧장 아빠의 집으로 향해 유품 정리를 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접어둔 옛 양복, 오래된 핸드폰, 손때 묻은 배달 가방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그 모든 것이 너무 생생해서 눈물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돌아온 집은 더 이상 제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 이제 와? 밥은? 내 말 안 들려? 말 걸지 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장례식장에서 똑똑히 봤어. 오만정 다 떨어졌어.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아. 뭐야?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오버하면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건데? 됐어. 당신이랑은 하루도 더 같이 못 살겠어. 이혼하자. 이혼? 그래 좋다. 나도 너 같은 여자랑은 도저히 못 살겠거든. 무식하고 이기적이고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감정대로만 움직이잖아.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수준을 보니까 진짜 손절하고 싶더라. 그래. 결국 당신도 나도 마음이 다 식은 거네. 그럼 말이 통할 때 끝내자.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기로 했고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짐을 챙겨 아빠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빠의 온기가 느껴져서 그 자리를 쉽게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아빠 사진을 꺼내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사진만 바라보다가 그대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침대, 주방, 화장실 어느 공간 하나도 아빠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 없었기에 저는 매일 그 흔적을 더듬으며 울다 지쳐 잠드는 날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흘렀습니다. 화장품 가게 문은 열지 않았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누구의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빠의 공간 속에서 그리움을 마음껏 삼키고 싶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눈물과 한숨,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이 마음속에 너무 많아서 아빠를 안치한 지 열흘 만에 다시 납골 땅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해가 지기 전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납골 땅 주소를 찍고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을 달렸죠. 마음이 무거웠지만 오랜만에 뭔가 정해진 목적이 생긴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눈이 감기기 시작했고 전날 거의 잠을 못 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너무 위험할 것 같아 근처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시트를 뒤로 젖힌 채 잠깐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시동을 끄고 핸들을 놓고 나니 문득 아빠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고 저는 아빠를 부르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죠. 그날 밤 생시처럼 선명하고 뚜렷한 꿈을 꿨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하늘 아래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향해 걸어오시더니 제 등을 살며시 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오거라.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김서방한테 한번 가봐. 어서. 아빠, 내가 가긴 어딜 가겠어. 난 아빠 보러 온 거야.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많단 말이야. 오늘 말고 다음에 와. 지금은 아니야. 어서 올라가 봐. 왜 그래, 아빠? 무슨 일이야? 아빠는 말없이 웃으시며 손을 흔들었고 그 모습은 점점 멀어지더니 희미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등줄기를 따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인데도 너무나 또렷하고 현실 같아서 숨이 막혔죠. 그냥 꿈인 장면 같지 않았습니다. 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왠지 모르게 납골당해 가는 걸 미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빠가 지금 가지 말라고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돌렸습니다. 갈 곳은 딱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죠. 꿈속에서 아빠가 굳이 김서방, 그러니까 남편에게 가보라고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법정에서 얼굴 보자고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냥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 확인만 해보자는 생각으로 남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눌렀지만 안에선 인기척이 전혀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당신 집에 있어? 가스 특유의 매캐하고 맵고 역겨운 냄새가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재빨리 옷소매로 코와 입을 틀어막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실 소파에 남편이 엎어진 채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119에 신고했고 남편을 부축해 힘겹게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가스가 새는 사고였습니다. 냄새로 보아 누출이 꽤 오래되었고 조금만 늦었어도 폭발이나 질식 같은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려 그대로 길가에 주저앉았고 구급차가 도착한 후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몇 시간 뒤 병상에서 남편이 눈을 뜨고 절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당신이 날 살렸다고? 그냥 들렀다가 가스 새는 냄새가 나서 신고했을 뿐이야. 아이고, 고맙기도 하네. 근데 이혼하는 건 그대로야.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당신을 구해줬다고 뭘 바라는 사람은 아니거든. 몸 잘 회복하고 법원에서 보자. 그래, 딸배 딸내미. 각자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자고.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살려준 사람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딸배 딸내미라니. 이 사람은 뼛속까지 오만하고 비열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돌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 나가 이혼 판결을 받았고 그렇게 우린 남이 되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법정에서 나오는 게 그는 뒤에서 기어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자, 해설아, 나 없이도 잘해봐라. 그 말투는 축복이 아니라 비아냥이었고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걸으면서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아빠 집에서 지내며 다시 화장품 가게를 열고 조용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바쁘지도 특별히 심심하지도 않은 하루하루가 반복되었고 사람들과도 적당한 선을 두고 지냈습니다. 해는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되었지만 제 삶에 큰 변화는 없었죠. 굳이 말하자면 한 가지.
아빠가 계신 납골 땅에 매달 한 번씩 찾아가는 일이 추가됐다는 것 정도였죠. 꽃 한 다발 들고 아빠 사진 앞에 앉아 그달의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놓는 시간이 이제는 익숙하고 편해졌습니다. 아빠를 가슴에 묻고 사는 것도 조금씩 익숙해졌고 마음 한켠의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너무도 맑고 햇살이 따뜻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난 오후, 가게 앞에 나와 일광욕을 하려고 기지개를 켜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머리를 하늘로 살짝 젖히던 순간, 갑자기 저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빠르게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속도면 저러다 사고 나겠다. 아우, 좀 천천히 가지. 그런데 그 순간,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들어선 오토바이는 반대편에서 진입하던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쾅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중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세차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채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교차로에 오토바이랑 트럭이 사고 났어요. 사람 하나 튕겨나갔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서서히 모여들었고 차들이 멈춰섰습니다. 도로에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외쳤습니다.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곧 구급차가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헬멧은 충돌과 함께 벗겨져 있었고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놀란 제 표정을 본 그는 어렴풋한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 당신 맞지? 여보. 왜 대기업을 다니던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 이런 사고를 당했는진 알 수 없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하게 다친 상태였고 우선 생명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지금 몸 많이 다쳤어. 신호 위반하고 달리다 트럭에 받쳤어. 구급차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그이는 고개를 약간 끄덕이더니 낮고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는데 결국 당신이 또 나를 구해주는구나. 역시 당신은 내 마지막 사랑이야. 저는 그 말을 그냥 한 귀로 흘렸습니다. 큰 충격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서 저러는 거겠지. 사고 후유증으로 헛소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전 남편은 응급처치를 받은 후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는 그가 실려가는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가게로 돌아왔죠. 심하게 다치긴 했지만 생명엔 큰 지장이 없어 보였기에 저도 그 일을 거기서 마무리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담아둘 일도 아니었고 이미 내 인생에서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몇 달 뒤 화장품 가게에 낯선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그 남자, 휠체어에 앉은 채로 문턱을 넘는 그 남자가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춘 것도 잠시, 감정은 단 하나도 솟지 않았어요. 놀랍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뭐야? 당신 여긴 또 왜 왔어? 내 가게? 왜긴, 당신이 예전에 나 가스 마시고 쓰러졌을 때 신고해줬잖아. 그 덕분에 병원에서 치료 잘 받았지.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 치, 휠체어는 뭐야? 아직도 다리가 안 나은 거야? 아, 그게 실은 하반신 마비래. 사고 때 척추가 완전히 부러졌대. 평생 다시 걷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 뭐라고? 그 정도로 심각했던 거야? 놀랐구나. 하긴 나도 그 말 듣고 처음엔 멘붕이 왔지. 몇 날 며칠을 울었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더라. 저는 하나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고통은 그가 뿌려놓은 것들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가게에 뭘 사러 온 거야? 필요한 게 뭔데? 필요한 거? 너지. 은혜, 바로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사고 후유증이 심했나? 우리가 이혼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어. 그리고 넌 내 인생 최악의 인간이었어. 그래, 내가 못된 놈이긴 했지. 그땐 정말 미안했어, 여보. 여보 소리 그만하라고 했지. 미안해, 은혜야. 사실은 너 그리웠어. 너랑 헤어지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거든. 재혼도 했는데 그 여자가 도박으로 내 돈 다 날렸어. 회사에도 소문 돌아서 잘렸고 결국 아무 일도 못하게 됐지. 이래저래 망가지다가 배달 일 시작한 거야. 그래? 아주 잘 살았구나. 듣기만 해도 통쾌하다. 내 입꼬리 올라가는 거 안 보여? 은혜야, 나 아직도 너 못 잊었어. 예전에 네가 날 살려줬잖아. 가스 마시고 쓰러져 있던 날. 그날 널 다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그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그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 네가 그립더라. 네가 진짜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래서 지금 사과하는 거야? 아니면 프로포즈라도 하려는 거야? 둘 다 사양할게. 너 하반신 마비라고 해서 동정심 생기지도 않아. 은혜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결국 내 인생에 네가 가장 소중했단 걸 알겠더라. 내가 너한테 준 상처, 내가 다시는 그런 사람 안 될게. 마지막 기회를 줘. 내가 돌았냐? 너 같은 사람 다시 받아주게? 하반신 마비까지 된 인간을 내가 왜 감당해? 화장품 사러 온 거 아니면 당장 나가. 그놈은 한참을 앉아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냉정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좀 꺼져. 네 얼굴 보니까 역겨워서 속이 울렁거려. 오바이트가 쏠린다고. 제발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줘. 제 말에 전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뭐? 역겨워? 오바이트?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 주제 나 같은 남자랑 살았으면 감사하다고 절을 해야지 어디서 입을 함부로 돌려. 네 아버지랑 똑같아. 무식하고 천박한 게 몸에 밴 거지. 내가 혹시나 해서 와본 거야. 혹시 사람이 좀 변했나 싶어서. 근데 역시 기대를 말았어야 했네. 여전히 멍청하고 이기적이고 한심하구나. 됐다. 너 같은 여자 더는 필요 없어. 그렇게 말을 내뱉고 휠체어를 돌려 나가려던 그의 앞에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새 남편이었어요.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죠. 이 사람아, 지금 누구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남의 아내한테 그렇게 막말이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누구세요? 무슨 상관이신데 그렇게 큰 소리세요? 내가 누구냐고? 은혜 남편이다. 네 앞에 있던 여자 내 아내야. 아, 너구나. 은혜 전 남편. 그 입에 담기도 싫던 그 인간이 바로 너였냐? 하, 기가 막히네. 저 여자 재혼했어? 참 웃긴다. 나 아니면 누가 데려가겠나 싶었는데 진짜 주워간 사람이 있었구나. 인생 참 알 수 없네. 이 사람 입이 어디까지야? 지금 너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선 넘는 거야. 다리 못 쓴다고 봐주고 있었는데 계속 입 놀리면 상반신도 못 쓰게 만들어줄까? 새 남편이 단단히 화가 나서 손을 들자 전 남편은 흠칫 놀라 두 팔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새 남편은 한숨을 깊게 쉬더니 겨우 참았습니다. 가! 말 섞기도 싫다. 근데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에 또 이딴 식으로 찾아오면 그땐 진짜로 손 쓴다. 알아들었으면 조용히 꺼져. 진작 결혼했다 말했으면 안 왔을 거 아니야. 내가 뭘 한다고 이 먼 데까지 오게 만들어? 끝까지 입만 살아서 이씨. 진짜 이 인간 변한 게 하나도 없네. 그 말과 동시에 새 남편은 조용히 그놈의 휠체어를 밀어 가게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가던 길에 한번 휙 돌아보더니 새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 꼴로 나타나서 구질구질하게 들러붙을 생각 말고 혼자 생지옥에서 썩어라. 니놈 패주고 싶은데 몸이 그 모양이니 심하겐 못하겠고 이거 한 방만 먹여주마. 그러곤 주먹으로 머리를 콕 하고 꿀밤을 한 대 내려치고는 휠체어를 돌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전 남편은 인상을 구기며 혀를 차고는 말도 없이 길을 따라 멀어졌습니다. 그가 다시 찾아온 이유는 뻔했습니다. 제 인생에 들러붙어 어떻게든 기생해 보려던 거겠죠. 하지만 그는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실망만 안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는 좁은 지하방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과 끊어진 채 어두운 방 안에서 과거를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절 무시하고 아빠의 직업을 비하하고 저를 천박하다고 손가락질하던 그가 결국 그렇게 무너진 걸 보며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인과응보. 그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한편 저는 지금은 새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얼마 전엔 어여쁜 딸이 태어나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 있는 아빠가 보내준 선물이겠지. 이 아이가 아빠가 제게 준 새 출발일지도 몰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작은 것에도 웃고 가족이 있는 오늘이 기적처럼 느껴지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